미국의 방송 여러분, 파송 여러분. 생방송 애국 전선. 손 어깨 메고 피 가슴에 뛴다. 우리는 큰 뜻 품은 한국의 혁명 청년들.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회를 때려 부시려 희생적 결심을.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민중의 소리 방송을 아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드디어 새침하고 도도한 그녀 민영이 폰이 개설됐습니다. 애국전선을 비롯해 민중의 소리 다양한 방송들에 대한 의견이나 응원 멘트를 민영이에게 보내주세요. 010-2827-7171 010-2827-7171 카톡 아이디는 민영이야 MIN02YA 민영이야입니다. 각하와 그네 언니에겐 까칠해도 애청자 여러분께는 더없이 다정한 민영이가 다양한 이벤트 및 방송 정보 소개는 물론 때때로 달콤한 음성 메시지도 전송합니다. 010-2827-7171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8월 26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후쿠시마 대구라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후쿠시마 대구라. 오늘 후쿠시마 대구라의 썰을 풀어주실 아주 초호화 캐스트가 구라쟁이. 있습니다. 구라쟁이. 아니죠, 진실을 밝혀주시면. 그럼요, 그럼요. 네. 이렇게 힘들게 모셔놓고 구라쟁이라고. 막 던지시네, 이제 막 던져. 지상파 아, 나오죠. 내가 보니까 아예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격인형님이 자꾸 여기저기 적을 만들어가지고 그 EBS 프로그램 고정으로 들어가. 아, 용서 고정으로. 계속 용서하는 거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용서. 아, 의도를 꿰뚫고 계신데요? 아, 네. 오늘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게스트만 나오면 빵빵 터져서요. 다들 게스트가 나온다고 하면 다들 기대를 하고 계세요. 나 오늘 제가 느낌이요. 네. 글라라님 이후에. 그 느낌이 왔어요. 아, 그럼요. 글라라님. 네. 빡 왔어요? 네, 막 빠바바박 터질 거야. 대박이 터질 것이다.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이시고요. 동시에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김혜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어렵게 모셨어요. 회의하시는데. 네. 저희가 시간 좀 빼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점점 더 정신이 없어지실 겁니다. 끝나고 나면 대략 카오스 상태로 돌아가시지 않을까. 오늘도 굉장히 바쁘셨다고 하고 최근에 지금 뭐 일이 너무나도 바쁘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요즘에 좀 이렇게 방송일 같은 게 많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 사태 때문에 한 달 정도 넘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뭐 기자회견도 하고 또 방송도 하고 뭐 원고도 쓰고 이런 걸로 좀 바쁜데 오늘은 특히 이제 11시에 서울시 의회 앞에서 그 뭐 시의회가 방사능 급식 관련해서 안전 조례, 그러니까 방사능 급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애들 급식에서 방사능이 우려되는 음식을 빼라. 그런 걸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기자회견을 이제 했었어요. 그렇게 심각한가요? 지금 사실은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방사능 문제가 가장 관심 많은 층이 30, 40대 엄마들이에요. 엄마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왜 거니까. 아까 오자마자 이 시큼한 남자분들이 왜 이렇게 많으셔요? 주로 이제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 이후에 탈핵 운동 또 방사능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엄마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집단 때문에. 근데 뭐 엄마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엄마들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 속으로도 뛰어든다. 그런데 뭐 지금 사실 우리나라 엄마들이 얼마나 그 안전한 음식을 애들한테 먹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더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뭐 수산물 또는 뭐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학교에서 먹이게 되면 이건 또 엄마의 바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급식 문제가
집에서 먹는 거는 엄마들이 애들한테 그런 음식을 안 먹일 수 있는데 예. 급식은 그냥 뭐 애들의 어쩔 수 선택권 없으니까. 없이 예, 먹여야 되니까 학교 급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네. 조례를 만들자 이렇게 서울시에 또 추진도 하고 있어서 네. 시민단체들이 가서 정말 좀 급식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방사능이 오염된 음식을 안 먹였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사실 또 하나는 좀 의아스럽기도 한 것이요.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것은 2년 전이거든요. 무려. 2년 5개월 전이죠. 예, 3월 2년 11일이니까. 근데 이때까지 뭐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그동안 좀 괜찮았던 것 같았거든요. 국민들은. 예. 사실은 뭐 우리처럼 탈핵 운동을 하는 입장 쪽에서는 2년 5개월 동안 계속 활동을 해왔고 네네. 최근에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또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는 것은 일본 그 도쿄전력 그러니까 예. 원전 사고를 낸 도쿄전력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네. 300톤? 하루에 300톤씩 그 유출을 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알고 보니까 2년 5개월 동안 계속 유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 우리가 그걸 한 7월 23일인가 그게 국내 보도가 되고 저희 예. 이제 뭐 환경단체나 뭐 엄마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네.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총리가 이제 방사능 괴담이라고 예. 얘기를 그랬죠. 했잖아요. 그렇죠. 한국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예, 근데 사실은 총리가 괴담이라고 얘기한 거는 조선일보에서 괴담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방사능 오염수 사태가 날로 악화되고 또 시민단체에서 이 방사능 오염수 사태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네. 일본에서 들어온 수산물은 수입을 중지해라 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지금은 사실 뭐 이 팟캐스트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그냥 공중파 내지는 뭐 신문 이걸 통해서 얻는 정보보다는 예.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훨씬 더 방대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죠. 지금은 사실 시민과학자 수준의 주부들도 많고 일반 시민이 많아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이 방사능과 관련된 식품 네. 이런 문제는 국민 모두가 이해관계자다. 왜냐하면 안 먹을 먹고 사는 거니까. 사람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예를 들면 일본의 뉴스가 보도가 되면 그거 구글에 번역하면 바로 예, 번역이 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신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볼 수 있고 또 영어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네네. 그런 거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지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공중파 내지는 일부 제한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만은 그야말로 일부 정도의 예, 예.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상에 지난 2년 5개월 동안 뭐 일본이 어떻다, 또 이 일본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올라와서 네. 이제 방사능 오염수 사태로 인해서 후쿠시마 재앙이 다시 재현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이제 막 사회적 이슈가 된 거예요. 예. 계속 뉴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악화되는 형태로 네네. 나오기 때문에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한 일은 처음에는 사실을 은폐하고 예. 축소하고 예. 또 거짓말을 해요. 예. 안 네. 나왔다. 예.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이걸 시인을 하고 예. 이런 걸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원래 300톤이 유출된 게 2년 5개월 동안 됐는데 초기에는 그냥 이렇게 사고로 유출된 것처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그게 계속 나오고 원인을 모르겠다 이런 상태로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엄마들의 불안도 높아지고 네. 수입하는 거 중단해라 이제 네. 이렇게 막 사회 이슈화가 되니까 조선일보가 대문짝만하게 썼어요. 괴담. 그 시중에 돌고 있는 그런 인터넷에 돌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괴담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총리가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뭐 처벌한다고 그랬던 거 괴담에 같은데? 철저히 대응하면서 유포자를 찾아가지고 예. 처벌을 해라. 그래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라. 예. 그러니까 근원적인 해결이라는 게 이런 불안을 인터넷에 올려나온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찾아서 소위 미네르바처럼 처벌을 하면 이게 이제 없어진다라고 그런 걸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금은 이제 먹을거리에 관한 방사능 검사를 총괄해요. 예. 총괄하는 부서인데 네. 그 부서가 7월 30일에 예. 보도자료를 냈는데 대책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조선일보에 보도된 괴담을 재구성해서 방사능 루머와 관련한 해명 예. 이런 네.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예. 안전하다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예,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제
며칠 2, 3일 전에 또 총리가 발표를 했잖아요. 괴담에 다시 한번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라 그러면 제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국민에게 그냥 불안을 드리는 것을 굉장히 네.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저도 그렇죠. 고향이 어촌이에요. 예. 네. 우리 집도 어업에 종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내 수산업계까지 불똥이 튀는 걸 제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업 하시는 분들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뭐 노량진 수산시장에 계시는 분들 또는 뭐 작은 시장에서 뭐 어전에서 고기 파는 예. 분들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근데 네. 그분들한테까지 지금 경기가 썰렁하다고 하니까 저는 결국 이게 정부가 일본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 네. 국내 수산업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희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걸 뭐 괴담으로 치부하니까 지금 제 생각에 우리나라 국민이 그걸 괴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쵸. 만약에 이렇게 이해관계가 내가 먹는 거와 관련이 안 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 뭐 쟤네 원래 쟤네들 뭐 저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제가 심지어 경찰도 저한테 전화 와서요. 먹어도 되냐? 네, 나도 애가 둘이 있는데. 경찰도 애 조금 있으면 아빠거든요. 총리가 전화할 거 아니에요? 이건 총리실에서 전화 온 거 아니 아니에요? 제가 그 경찰 분도 전화해서 예. 저한테 오늘 제가 통화했거든요. 예, 예. 이 정부 총리가 총리님이 이렇게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근데 저는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주신 그게 뭐라 그럴까 그것도 굉장히 큰 성의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경찰 같은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바빴지만 예. 처음에는 전화를 못 받았고 나중에 전화했을 때 제가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마 이렇게 정리해서 뭐 위에다가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보과에서 늘 하는 일이죠. 예.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한 분이라도 다 중요하고 또 예. 그런 경찰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도 중요하고 그분이 또 제 얘기를 굉장히 잘 청취해서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 경찰관님도 그냥 그거 지기 떼면은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거 믿고 싶냐고. 그럼 안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결국은 그 괴담이라고 치부하고 이거 뭐 유언비어 뭐 예를 들면 유포자를 처벌하겠다 이런 거가 오히려 훨씬 더 국민들이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총리가 괴담이라고 얘기한 그 이후에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예. 아시는 대로 지금은 뭐 그 지상 저장 탱크에서도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이 되었다고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이 완전 통제 권한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300톤이 유출됐을 때도 그런데 지금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폭발하고 난 다음에 그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한 하루에 400톤 정도의 물을 부어요. 부었죠. 근데 그게 이제 초고농도로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보시면은 뭐 거의 취사량이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농도가 고농도 오염수를 이제 뭐랄까 수거해가지고 저장 탱커에 넣었는데 예. 그 저장 탱커에서도 새가지고 오염수가 유출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저수조에서 그다음에 지하수에서 오염된 게 섞여가지고 나가 또 그걸 보관해놓은 저장 탱커에까지 이 오염수가 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도쿄전력은 우리도 대책이 없다. 그래서 이게 비상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외신은 거의 카오스라고 얘기해요. 혼란 상태다. 완전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초기에 저희들이 얘기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고 예. 또 사실 그 한 달 사이에 정부가 정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바로 엊그저께 또 총리가 얘기한 거는 또 괴담 유포자를 처벌해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대박이다 진짜. 그 경찰분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할아버지셔가지고 너무 감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까지도 생각이 돼요. 이 3, 40대 엄마들은 애들한테 바로 직접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주잖아요. 근데 이 엄마들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제 주변에는 지난 2년 5개월 동안 아예 수산물을 먹이지 않은 엄마들도 많아요. 아예. 그래서 수산시장 같은 데를 아예 안 가는 엄마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훨씬 더 그런 불안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가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 이거 수입 안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뭐 국내산이든 다르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일단 안심하죠. 그렇죠. 뭔가 그러면 해결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 있는 정책을 정부가 내놓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말씀드리는 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식약처나 또는 정부는 마치 이제 후쿠시마 이후에 우리도 수입 금지한다. 그리고 기준치도 강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부 언론은 또 그렇게 막 써요. 그래서 주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건 다 사실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현재 정부가 수입 정지한 목록은 품목만 정지를 하고 있는데 8개 현 아니야. 후쿠시마를 포함한 13개 현, 13개 현에 농산물의 경우 26개 품목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산물은 8개 현에 물론 후쿠시마가 포함되죠. 8개 현에 50개 품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품목 외에 다른 수산물이나 농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이 된 거는 그대로 수입이 돼요. 그대로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것도요? 예. 제가 오늘 전화 받은 거는 후쿠시마산 그 미술 그린 사람 캔버스라고 그러죠. 그거 후쿠시마에서 만든 거 공산품 쓴 분이 저한테 측정 의뢰한다고 전화 왔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우리 지금 공산품 이런 것들도 오염되는 거지 뭐 그건.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공산품 말고 더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가공식품 굉장히 많잖아요. 마트나 지금 백화점에 가보면요. 수입식품 코너에 한 70% 이상이 일본산이에요. 왜냐면 일본산이 전체적으로 인기가 없으니까 일본산이 대거 들어와. 다른 나라에서도 안 먹을 거 아닙니까? 대거 들어와가지고 그 보면 뭐 멸치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이유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 사탕, 과자, 그다음에 뭐 장류, 각종 소스류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의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먹는 그런 가공식품이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멸치는 수입 금지가 돼도 예를 들면 후쿠시마 멸치 액젓은 들어올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가공식품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안 팔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왕창 이제 뭐 재고떨이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엔화 때문에도 더 많이 들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엔저니까. 장난이 아닌데 이거. 그래가지고 마트에 가보시면 놀라워요. 진짜 70% 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가공식품은 전혀 또 수입금지 품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수산물이 들어가도 그 금지 품목 안에 있는 수산물이 들어갔어도 가공식품은 아닌 거죠. 그걸 우리가 알 길이 없죠. 확인을 못하니까. 왜냐하면 그 가공식품이 마트에 올려져 있을 때는 그냥 일본산으로만 돼 있어요. 그렇죠. 뭐 그게 뭐 후쿠시마 산인지 이바라키 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금지하고 있는 품목 외에 나머지는 다 들어와도 되고 그 어떻게 보면 원재료는 알 길이 없는 이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잡힌 그 품목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물고기가 잡혀도 들어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어떤 뭐 그런 물고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지금 50개 품목에서 49개 품목이 후쿠시마 산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게 어떻게 있냐고 알 길이 없는 게 수산물은 원산지를 공개하지 않아요. 일본에서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농산물하고 가공식품은 원산지를 써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이바라키 현에서 만들어졌다, 아오모리 현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있는데 수산물은 원산지가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수산물인데 왜 수산물의 원산지를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그러니까 금지는 됐다고 하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도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은 그게 예를 들면은 제가 수산물 50개 품목 말씀드렸잖아요. 농산물 26개 품목도 한국 정부가 우리 이거는 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일본이 자체적으로 출하를 금지했어요. 비거르다 진짜.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일본 정부에서 우리 이거 파는 건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오염된 지역에 후쿠시마를 포함한 이제 뭐 13개 현, 그게는 또 18개 현에서 이러이러한 품목은 아예 생산하더라도 시장에 내놓지 마라. 출하를 금지한 품목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근데 추락 일본에서 그러하니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뭐 이런 아니 일본이 팔지 말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그건 원래 안 파는 거지 일본에서. 그러니까 추락을 금지했는데 우리가 수입하려도 수입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기서 추락을 금지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요? 이런 그러니까 그건 수입 금지가 아닌 거네.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수입해도 되는 일본산 농산물, 수입해도 되는 일본산 수산물을 적시해서 이런 건 수입해도 된다. 어디에서 나오는 이런 물고기, 어디에서 나오는 이런 농산물을 수입, 이거를 해야지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수입하지 마라가 아니라 전체 전방위적으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입을 하려면 그게 맞는 거지. 근데 뭐 수입하지 말라 자체도 없다는 거니까 지금 상황은 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이후에 단 한 건도 수입을 금지한 건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없는 거네. 가장 옆에 왜냐하면 지금 그냥 일본 정부가 추락 금지한 품목을 우리가 써놓고 우리 이거 수입 금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정말 수입이 안 되는데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 후쿠시마 대구라가 아니라 이제 그 대한민국 대구라인데? 아니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후쿠시마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만.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도 수입 금지한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막 이제 식약처에서 얘기하니까 잘 모르는 기자분들은 또 그렇게 써요. 그냥 보도자료만 보니까. 수입 금지했다고.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데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10개 현, 10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식품과 심지어 사료까지 금지하고 있어요. 모든 식품. 모든 식품. 그리고 사료 금지하는. 예를 들면 만약에 금지해야 된다면 그게 원칙이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생산되는 모든 그 지역은 오염이 됐다는 전제하에 모든 식품이 다 오염됐다고 해서 수입 자체를 다 금지하고 심지어 사료도 금지해요. 근데 우리는 A 식품은 되고 B 식품은 안 되는, 이거는 사실 수출국의 입장으로서는 그걸 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물고기가 전량 수산물이 수입 금지가 되는 게 맞지. 방사능 오염수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수영했던 고등어는 오염이 됐는데 옆에 있던 갈치는 오염이 안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명체 내부에 생긴 질병이 아니잖아요. 바이러스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외부에서 와가지고 오염이 된 건데 돌고래는 괜찮고 뭐 갈치는 오염되고. 아니 우리 잘 아시는 거 그 저번에 그 광우병 사태 나고 광우병 사태인데 그 구제역 돼지 구제역 소들 구제역 사태 났을 때 그 축사에서 한 마리 두 마리만 나오면 구제역이다. 그럼 완전히 다 살처분했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지. 맞는 말씀이네요. 내가 그저께 그 거제도 가갖고 회 드셨어요? 페북에 올리고 난리 났어. 거제도 가갖고 지금 가리비를 꼽아봤는데 거기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어디선인지. 안 써있더라고요. 맛있게 드셨군. 후쿠시마산이었어요. 후쿠시마. 어쩐지 내가 지금 온몸이 지금 약간. 일본에서 활가리비도 많이 들어와요. 가리비. 살아있는 가리비. 근데 좀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사실 정확하게 그냥 막연하게만 느끼지요. 이게 뭐 이게 어느 정도 실제로 우리가 와닿게 어느 정도 수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지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은요.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에요. 그리고 안전 선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발암 물질처럼 얼마만큼 먹으면 암에 안 걸리고 이게 아니고 아무리 미량을 먹었어도 미량을 먹으면 그 적은 확률로 암을 일으키고 많은 양을 먹으면 많은 확률로 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에 안전한 기준치가 있다고 하면 그건 0이에요. 이거는 세계 의학계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량을 먹으면 그러니까 적은 양의 확률로 암을 일으키고 많이 먹으면 많은 양의 확률로 이제 암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발암 물질인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래 보통 그렇게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러면 한 200여 종의 방사능 물질이 생성이 돼요. 근데 지금 일본 정부 도쿄전력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리고 수십조 베크렐이 배출이 됐다고 하는 유출이 됐다고 하는 대표적인 것만 해도 세슘, 그다음에 스트론튬 90, 그다음에 뭐 플루토늄도 일본은 또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요오드, 이런 트리튬 이런 거가 이제 되는데 요오드는
이게 이제 반감기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반감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요오드는 8일인데 이 방사능 물질이 강력한 방사선을 내요. 강력한 에너지, 자외선이나 뭐 이런 가시광선하고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강력한 방사선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게 뭐 알파, 베타, 감마, 중성자선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알파선은 종이 한 장도 못 뚫지만 감마선 같은 경우는 납으로 차폐를 해야 되는 이런 거 정도로 강력한 방사선을 내는데 이 중에서 그 뭐 지금 얘기되는 뭐 사람들이 많이 듣는 세슘, 스트론튬 뭐 이런 것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도 세슘은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내는 그 방사능 물질의 에너지가 그 반으로 줄어드는데 30년이에요. 근데 보통 이게 300년이 돼야지 없어져요. 완전히 소멸되려면 300년. 300년. 그러면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물질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습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는 기준치 이내는 안전하다. 기준치 이내니까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치는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이에요. 베크렐은 1초당 한 번 붕괴되면 1베크렐이라고 그래요. 1베크렐. 네. 1베크렐. 이 사람 이름이었는데 베크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크렐 수가 높으면 그게 방사능 물질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세슘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게 기준치가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이게 원래 방사능 물질에서 내는 방사선의 세기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그리에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피해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세포를 바로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차폐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량이든 많은 양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몸에 들어오는 이상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만큼 방사선으로 그냥 우리의 DNA 분자를 파괴시켜가지고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 변형이 일으키려면 바로 암으로는 안 나타나겠지만 다른 세포들이 잠복기를 거쳐서 암으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미 이제 후쿠시마 주변에 현에 있는 아이들을 조사를 했더니 그 아이들한테 이제 갑상선암이 이미 발생을 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네. 왜냐하면 이 방사능 물질은 태아는 성인에 비해서 취약도가 그 아무래도 1000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임산부 상태에서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피폭이 되면 애들한테는 치명적인 거죠. 뱃속의 아이한테는. 그리고 아이보다 그러니까 성인에 비해서 아이는 20배나 취약하고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2배나 취약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거 많이 하죠.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취약해요. 왜 그렇지? 그게 술 담배 때문인가? 아니 인간 방사능이잖아 우리는. 아니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남자는 안전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훨씬 더 그렇게 취약한데 예를 들면은 이제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의 기준치가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 똑같은 양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그렇죠. 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곱하기 1000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한테. 그런데 이제 우리 애들 몸속에 그런 게 들어오면 애들은 이제 세포 분열이 활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세슘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이걸 유사 칼륨으로 인식해요. 영양분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유사 칼륨으로 인식이 돼, 우리 몸이. 그러니까 이게 인공 물질인데 칼륨으로 인식해서 칼륨을 필요로 하는 데 다 가는 거예요. 축적이 되는 거네, 그 몸으로 곳곳에 퍼져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유리 반다제프스키 박사라고 그 체르노빌 핵발전소 이후에 벨라루스라는 데가 가장 오염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소비에트 연방 때 우크라이나 공화국 지금은 이제 분리된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사고가 났지만 우리 뭐 편서풍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람의 방향이 벨라루스 옆에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이 벨라루스의 특히 고멜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오염이 됐는데 지금 뭐 사고가 난 지 27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벨라루스는 지금도 매년 1000명이 갑상선 암으로 어린이가 죽어요. 국가 예산의 25%가 아직도 방사능 사후 처리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토의 23%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후쿠시마는 진짜 이제 시작도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유리 반다제프스키 보통 우리 러시아 사람 푸스키 그분이 되게 훌륭한 게 뭐냐면 유 박사님, 유 박사님이 병리 해부학자예요. 그러니까 사망자, 피폭돼서 죽은 사망자 어린이하고 승인을 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세슘이 가장 많이 축적이 됐나 봤더니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장기에 다 있는 거예요. 갑상선, 신장, 심장, 간. 예. 아 특정한 부분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전방 공평하게 나눠가지구나. 다 이렇게 축적이 돼 있고 특히 성인 8명하고 어린아이 8명을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예. 애들한테 어른보다 2배 이상 다 더 축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이 됐잖아요. 근데 예. 이분이 이게 원전하는 나라 모두 다 비슷한 그 특징이 있는데 예. 그 벨라루스도 방사는 그거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90년대에 예. 이 유 박사님이 다른 견해를 냈잖아요. 그래서 예. 이분이 감옥 갔어요. 와. 8년형을 선고받아가지고 5년을 복역하고 살고 나와서 추방됐어요. 2005년도에.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건가요? 괴담. 아니 이제 우리 괴담 유포지. 진실 그렇죠. 진실을 얘기한 거를 괴담을 유포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 벨라루스 이런 데가 뭐 민주화된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이 옆에 이웃 나라 우크라이나에 가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망명을 해버렸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의 뭐 실제로 그 병리 회복을 하고 수천 명의 그 피폭된 사람,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세슘이 얼마나 많은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게 확인이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스트론튬 처음 외우기 어려운 네, 원소 발음하기 중에 힘들죠. 하나. 지금까지 얘기하신 게 딱 하나 세슘에 관련한 얘기였군요. 그렇지. 제가 너무 많이 아니야. 저는 그 방사능 전체를 얘기하셔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일부에 불과하다니까 네. 깜짝 놀랐네요. 주로 갑상선 쪽으로 공격하는. 네, 수백 세슘. 종의 그 방사능 물질 중에서 세슘 한 가지만. 그런데 스트론튬 90은 왜냐하면 지금 세슘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굉장히 많이 방출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 그 물고기 수입 수산물에서도 계속 검출되고 있어요. 네네. 그게 뭐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계속 검출이 일단 나오기는 나오는 상황인 거고. 네. 우리나라 수입한 수산물이 계속 나와요. 그게 기준치 이내라는 이유이지만 계속 검출이 되고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준치 이내라는 게 의미가 없다. 0일 때만 무조건 안전하다. 아까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신 저는 거니까요. 예. 그 우리나라 정부가 기준치 이하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준치 이내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기준치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상업적으로 정한 기준이지 이게 이만큼은 안전하다고 정한 의학적 기준이 아니에요. 그 보편적 기준이 없는 일본 겁니다. 정부의 기준을 우리가 그냥 따라서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나라는 킬로그램당 370 베크렐인데요. 세슘의 경우 일본산에 한해서 100 베크렐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 기준치 우리 강화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거짓말 투인데요. 아까 말한 그 수익 금지하고 그게 거짓말 일이면 이게 식약처의 거짓말인데 불화인데요. 그거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 전역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전제하에 일본에서 생산되는 모든 먹을거리가 방사능 오염됐다는 전제하에 우린 다 오염됐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되는 거는 다 오염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자기네가 가정하고 그거는 공식적인 그 워딩이에요. 가정하고 기준치를 100베크렐로 강화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먹어라. 100베크렐까지는. 안 그런 밥이 없으니까.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또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걔네들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걸 받아들였는데 마치 우리가 굉장히 그거를 기준을 강화해서 일본산에 한해서 엄격하게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든 다 일본이 하는 대로 하는군요. 그냥. 이거는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이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그 4대 범죄, 4대 악이라고 얘기했었던 것 중에 불량식품 있잖아요. 이거는 이건 총리를 이거 쫓아내야 되는 문제지. 이건 불량식품이 아니고 방사능식품이잖아. 근데 불량이 그래서 아니라 그런 스타일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지금 일본 국민들은 지금 뭘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방사능 먹고 살지. 뭐. 정말 그냥 뭐 어디 수입을 해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100베크렐짜리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한 70%가 오염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역이요? 일본 전역의 70%가 이제 세슘에 오염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그거를 느끼는 사람 정도에 따라서는 다 오염됐다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이번에 후쿠시마 2주기를 맞이해서 그 NHK 일본의 공영 방송이죠. 거기서 이제 방영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때 이제 원전이 폭발할 때 나온 방사능 그 물질의 40% 전체 양이
후쿠시마 그 원전으로부터 반경 80km 이내에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까 말한 13개 현, 8개 현, 우리가 지금 뭐 또는 중국이 금지하고 있는 이런 현들이 대부분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30km는 되게 좁은 게 아니에요. 고리 원전의 30km 반경이 저기 25km 안에 부산시청이 들어가요. 고리 원전에서. 네. 그리고 저기 해운대가 21km 안에 있어요. 그래서 340만이 살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리 원전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 우리는 뭐 만세 불러야죠. 뭐 답이 없네. 뭐 그런 상황. 그러니까 30km라는 게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80km면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저기 남쪽 다 합치면 몇 킬로? 300km 안 될걸요? 480km 정도 그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반경이니까 160km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반경 대전까지 서울에서 한 대전까지 오염이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은 그게 폭발을 하면서 일본 전역으로 다 날아가서 70%가 오염된 상황인데 일본 사람들은 막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내지는 이게 애들만은 좀 오염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엄마들은 일단 정부 발표를 안 믿어요. 왜냐하면 믿고 싶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들도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후쿠시마 이후에 단 한 번도 정부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어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 그 지금 와서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믿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그 일본 정부가 이 스피디라고 해서 바람이 이렇게 탁 부는 방향 이런 연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이 사고가 났을 때 어느 방향으로 불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사는 사람들 이주할 때 그 방향에 부는 방향으로 가도록 이주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2달 넘게. 그 그리고 통제가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리로 가지 말라면 이쪽으로 다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염 버리는 거죠, 뭐 쪽으로 그냥. 안 가고 덜 오염된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대로 그러니까 국가가 대피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정말 야만적인 폭력을 버린 가는 거예요, 거죠. 버린 거 그냥. 이쪽에서 인구 수용이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의 그 정책을 기민 정책이라고 해요. 백성을 버리는 정책. 일본스럽다. 그리고 아니 진짜로 그렇게 해요. 제가 처음에는 너무 그게 살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 원전 그때 당시에 4기에서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1, 2, 3호기는 그때 가동 중이었어요. 이게 다 노심이 녹아내린 녹육 상태가 있었죠. 4호기는 그때 예방정비 기관에서 정지가 됐는데 이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가 폭발해서 이제 4기가 사실상 이제 이 두 번 그러니까 2호기는 노심만 녹아내리고 나머지 3기가 폭발을 했는데 그 사고 대지진이 있던 날 원전 3개가 다 노심이 녹아내렸어요. 가동 중인 원전이 이미 다 녹아. 사고 당일날. 그런데 그걸 2달 후에 인정했어요. 그 신문에 나오는 멜트다운 뭐 그런 거죠. 원자로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거. 냉각수가 없어져가지고 그 용광로를 설거지한 냉각수가 지금 바다를 떠돌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실 구라라고 붙여주는 것도 귀여운 거예요. 깜찍하네요. 뭐라 그래야 되지? 일본 앞바다에서 고지라 잡겠네요. 대학살인 거지 뭐. 아니 이게 지금 바다를 떠돌면 그 괴담 대표적인 괴담으로 불리는 것 중에 이런 거 있던데 제가 사실관계는 확인 못 해봤어요. 그 독일 대사관하고 저기 캐나다 대사관에서 일본 비자 발급 중단했다고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것도 있었나 봐요. 아 처음에는? 네, 근데 저희는 그거는 아마 저도 그런 기사를 인터넷에서 봤는데 네티즌들이 워낙 지금 뭐 전 세계에 가입해 있는 엄마 모임도 있고 막 그래요. 엄마 모임들. 우리 같이 하는 모임 중에는 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그 기사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확인까지는 저는 못 해봤고. 그건 뭐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확인까지는 못 해봤고 단지 이제 그런 거는 많았죠. 일본 그 현지에 유럽 출신의 또는 구미에 있는 그 뭐랄까 지사에 근무하는 주재원들. 아니 주재원 아니 회사에 이제 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파견직으로 가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돌아갔어요. 자기 나라로. 그 제1본 주재원들. 우리나라도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야구 선수 김태균. 그러고 방사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저희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던 해에 그 제 동료가 하는 그 단체에서 세계 건축학회 뭐 이런 걸 했어요. 친환경 건축 뭐랄까
뭐 전시회 같은 걸 했는데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하고 또 딴 나라에 한 명이 못 오겠다고. 방사능 때문에. 아니 근데 친환경 건축인데 무슨 아니 여기 오염됐을까봐. 그럴 수 있지. 일본은 당연히 못 믿지만 니네 나라도 못 믿는다고. 아 우리나라도 못 믿기로 따지면 뭐 우리가 왜냐하면 유럽은 체르노빌 사고로 그거를 직접 체험했잖아요. 왜냐하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이 방사능 낙진이 사방 2,000km까지 날아갔어요. 2,000km.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럽 전역이 오염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 오염이라는 게 벨라루스 같은 데는 심각하게 오염됐지만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정도가 굉장히 얕게 오염됐지만 그 피해가 그걸 직접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뭐랄까 방사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요. 저 인터넷에 보니까 일본에서 방사능 측정을 하면은 체포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떠돌던데. 그것도 좀 괴담의 일종일 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그거는 확인 안 된 사실 같아요. 방사능 기계가 워낙 고가라 이렇게 휴대할 수가 있는 장비가 아니에요. 일본에 있는 확인해 주는 거예요. 교회담과 실제와. 네, 저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일본 정부에서 그 주류 언론에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보도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뭐 정말 그 일본에 있는 언론 방송의 3대 광고주가 이 원전 회사 그러니까 전력 회사. 일본은 동경전력처럼 민간 회사가 핵발전소 운영하잖아요. 근데 이 전력 회사가 3대 벌써 민영화돼 있군요. 네, 3대 광고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언론이 보도를 못 해요. 우리나라 1등 신문도 그렇습니다. 그 시모일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1등 광고주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보도가 잘 안 되는 게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일본에서는 뭐 후쿠시마 이전까지는 원전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비판적인 의견을 쓰고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왕따가 되고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언론에서도 그것을 안 다루는 게 금기처럼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부나 일본 언론으로부터 얻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지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지금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거를 잘 못 믿기 때문에 개인 그 휴대용 측정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시민 방사능 측정소 이런 것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부의 그 공동체끼리 공유를 하고 또 서로 교류를 하고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선생님 지금 생선 안 드십니까? 저요? 예. 궁금해서. 어부의 딸인데 어부의 딸. 지금 좀 예민한 문제지. 왜냐면 안 드신다 그러면 다 이제 또 안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저는 그 엄마들처럼은 엄격하게 못 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애도 없고. 근데 제가 그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까 뭐 하여튼 일본이 정한 기준치 100베크렐. 100베크렐이다. 그럼 1kg당 이제 100베크렐. 네, 킬로그램당. 그러면은 10kg를 먹으면 1000베크렐? 를 먹게 되는 건가요? 아니 만약에 그 기준치 내로 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딱 한 번 먹었을 때 100베크를 이해하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뭐 1베크를 2베크를 들은 거를 지속적으로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그럴 경우에 축적이 되냐 이런 거. 축적이 되죠. 30년 당연하죠. 동안 축적이 되는 게 반감기가 30년이기 때문에 그럼 기준치라는 게 뭐 의미가 없는 거네요. 실험을 그러니까 그게 국제 방사성 방호협회도 방호협회가 이제 이론적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보면 예를 들면 1000베크렐을 내가 이제 수치한 거와 매일 내가 10베크렐씩 계속 먹는 거와 1베크렐을 매일 먹는 거를 이제 연구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것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뭐 방광기 세슘이 30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한 109일 정도 지나면 이제 반은 빠져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론적인 걸로 돌리면 1000베크렐을 먹었을 때 109일이 지나면 이게 정확히 한 반으로 떨어져요. 근데 800일 정도 지나면 이게 거의 0이 돼요. 800일, 한 2년 좀 넘게. 그런데 10베크렐씩 먹으면 이게 한 800일 정도 지나면 1500베크렐이 몸에 쌓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빠져나가기 전에 계속 들어오니까. 그리고 우리는 1베크렐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도 지금 가다란 거에서 1베크렐 나왔는데 이거 일본 기준치 1%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베크렐 우리로는 치지도 않는 그 기준으로 1베크렐도 계속 먹으면 한 600일 지나면 170베크렐 정도 몸에 축적이 돼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딱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몇 가지를 같이 먹게 되면 여기는 1베크렐이지만 저건 또 0. 몇 베크렐 더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사실상 우리가 먹는 거는 계속해서 먹으면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게 몸에 계속 축적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리 몸속에서 이제 막 방사선을 팍 쏘면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아이는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아이는 아까 곱하기 1000을 해야 된다. 태아는 1000. 태아는 한 1000배나 더 취약하고 아이는 20배. 20배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훨씬 더 취약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유리 박사님 말씀도 드렸지만 그 실제로 사망자 해부해 보니까 애들은 많게는 1,000배 이상 그 장기에 더 많이 세슘이 농축돼 있는 거. 그러면 아이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이게 타당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100베크렐을 섭취했다. 이렇게 되면은 성인 기준으로 볼 땐 100이지만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100베크렐 지금 섭취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국제 방사성 방호 협회 같은 데는요. 그게 이제 핵전쟁 방지 의사회하고 같이 제안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0으로 하면 제일 좋지만 0이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애들은 4베크렐, 성인은 8베크렐로 그 기준치를 잡자. 기준치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야 최소한의 안전이 담보된다. 그러니까 애들은 거죠. 훨씬 취약하니까 애들은 절반으로 기준치를 낮춰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절반 정도로. 그래도 그 기준으로도 애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지금 정확히 수치가 기억 안 나는데 완전히 예를 들면은 그 영양이 제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암 사망자가 발생하고 지금 아까 선생님 방송 전에 잠깐 말씀하셨던 일반인의 연간 피폭 허용치 1ml 시버트 있잖아요. 1ml 시버트가 그 10,000명당 1명꼴로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1ml 시버트를 피폭을 당할 경우 10,000명당 1명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네. 연간이거든요. 연간 1ml 시버트. 그렇게 1ml 시버트 해가지고 70살까지 산다면 70ml 시버트가 피폭이 되는 건데, 애들은 그걸 적용하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암 사망이 발생하겠죠. 수치가 훨씬 높아지겠네요. 저희 아버지가 그 생선을 좀 하시잖아요. 1톤 트럭으로 다니는데 매출이 실제로 절반으로 줄었고, 저희 아버지가 파는 게 보통 이제 동태, 고등어. 먼저 우리 저녁 반찬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동태는 거의 안 해요. 이제 안 팔려요. 그 다음에 고등어가 그나마 이제 반찬. 근데 노르웨이 거. 그러니까 무슨 멀리 있는 거.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거는 아예 손도 안 대고 노르웨이 거 되게 커요. 고등어 그거를 자반으로. 그러면 이게 어쨌든 원자로 행군 설거지한 물이 태평양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이 생선이 일본산이다 중국산이다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럼 우리나라나 어떤 국제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기준선이라든지 전체가 다 지금 해산물을 먹으면 안 되는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자구책 같은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해류의 흐름이 주류는 태평양 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미 이제 태평양까지 닿았죠. 그래서 작년 5월에는 캘리포니아 해역에서 그 방사능물질 세슘에 오염된 참치가 잡혔는데 후쿠시마 발로 확인된 캘리포니아에서요? 그러니까 얘가 참치가 오염이 돼가지고 태평양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미국에 살던 참치가 오염이 된 물이 건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참치도 약간 해류성이에요. 해유성이기 때문에 오염된 애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태평양에 오염된 물에서 있었던 애일 수도 있겠죠.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고. 어쨌든 캘리포니아 해역에서 잡힌 그 참치에서 후쿠시마 이전보다 그 수치가 10배 높은 그런 그 참치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건 이미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국지적인 흐름도 있어요. 해류에는. 물론 이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한테 오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대한해협 따라가지고 이렇게 동해로 올라가는 해류가 하나 있잖아요. 왜? 그래서 그렇죠. 구로시오난류랑 이렇게 해가지고요. 국지적으로 또 우리한테 올 수 있죠. 그래서 주 흐름은 그렇게 가더라도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독일이나 이런 독일의 국책연구기관 헬름홀츠라는 데서 이게 전 세계 바닷물 순환 이렇게 모델을 돌려가지고 했더니 이제 이게 결국은 이렇게 돌아가지고 아시아 지역까지 온다. 이제 이런 돌아서. 이런 게 있는데 뭐 그게 당연히 오지 않겠어요. 지구 자전 방향에 따라서도. 그런데 이제 그게 국지적인 흐름을 통해서도 지금 뭐 정부가 돌린 시뮬레이션에서도 내년쯤은 도착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부는 그때는 이제 돌다 와가지고 희석이 된 완전 상태에서 온다는 거죠. 저는 정말 그러기를 바라고요. 소맥이잖아 이게. 바라는데 소맥이면 폭탄이 되는데. 잘못 썼군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문제는 그런 거죠. 해유성 어종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살아있는 생명체겠지만 생명체니까 걔가 후쿠시마에 있으면 고기만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자라는 뭐 고정된 식물이 아니니까. 그러면 오염된 해역에서 있는 애들이 뭐 수온이나 어쨌든 자기가 살기 좋은 조건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특히 해유성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네, 해류성 어류들. 아니요. 해유성 어종 그래서 연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돌잖아요. 이렇게. 회유성 어류. 뭐 멸치나 이런 게 포함이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회유성 어류가 어떤 것들? 오징어도 있고요. 그 멸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갱이 같은 것들. 고등어도 그러니까 대체로 약간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에는 그 난류를 따라서 또 한류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명태라고 하잖아요. 명태 같은 경우도 동해바다에서 그 동해안을 따라서 계속 그 러시아 어디야 그 사할린 위쪽 그러니까 한류를 따라서 찬물을 따라서 가는데 그게 실제로는 그 일본 어디야 그 홋카이도 이런데 그러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바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섬이 그 호수의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형상. 왜냐하면 사할린 그다음에 우리나라랑 일본 열도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대기대순환하고 해류순환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심층수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무거운 그 세슘이라든가 방사능 입자들 같은 거 아래로 이제 퇴적이 되고 계속 물은 들어올 거고 그러면서 태풍이 오게 되면 태풍이 또 밑에 있는 물하고 위에 있는 물하고 섞어주거든요. 그래서 해양의 순환도 해주고 이게 한국지리에 나와요. 그 방사능 같은 경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한국지리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건데 해류 같은 것하고 그래서 매년 에너지와 관련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원자력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시험 문제로? 예. 직업 학원 홍보. 결국 학원 홍보 되게 중요한 거지. 아니 사실 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잊어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확실히 안전하다는 건 없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뭐 누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먹거리는 상당 부분 대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국내산도 오염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확인된 건 아직 아니니까. 그런데 해유성 어종의 경우에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요. 미량이라도.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국지적 그런 해류도 올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뭐 지구를 돌아서도 오고 올 수 있는 거고 또 특히 뭐 물고기는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해유성 어종인 경우에는 오염된 해역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한테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가장 정부가 첫 번째 한 거짓말은 편서풍이잖아요. 방사능 비.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그 편서풍이 우리는 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네, 무슨 그지 같은 멘트야 그게.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뭐 그 양반은 뭐 다구라가. 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계속 뭐 방사능비 우려가 되니까. 이거 방사능비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체제 전복 세력이다. 종북이죠, 종북. 그래서 그렇게 진짜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 여당 대표 김무성 대표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성 형님도 한 건 하셨구나. 무성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얘기한 건 절대 안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통령이 발언하고 3일 만에 여기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잖아요. 그 후쿠시마 발.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그 장비 들고 한참 그 어디 노원구인가 그쪽 아닌가요? 그렇죠. 노원구에서 나와가지고 그건 한참 무고. 네. 그거는 11월이고요. 방사능 물질 검출된 건 3월에 됐죠. 처음에 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그게 뭐 처음에 한 저기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때도 뭐 계속 절대 안전하다. 산소부 때문에 안전하다.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정부가 일관되게 얘기한 건 그건 괴담이고 안전하니까 안심해라. 이 얘기였죠. 선생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부가 이제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알아서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국민들한테 알리지 말아야지 이런 속셈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위험한지 그렇지 않은지? 글쎄요. 저는 일단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나 또는 도쿄 전력이 발표하는 자료에 의존해서 판단한다. 그걸 보고 그냥.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염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 그 도쿄 전력이나 일본 정부에서 얘기하는 자료를 근거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또 우리가 조사했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1년에 4번 해양 조사를 해요. 방사능이 오염된 분기별로 한 번. 거기도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수산물이나 농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는데 검출이 안 되고 안전하다고 하는지 뭐 그런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준치 이내이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준이 다른 거지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영화가 있죠. 감기 혹시 다 보셨는지 모르겠나요? 뭔지는 상황이 압니다. 좀 비슷한 게 있죠. 정부는 어쨌든 감기란 영화에서도 바이러스가 퍼지고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안전하다, 분당은 안전하다. 뭐 이렇게 그 어떤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어떤 위험 상황들을 자기의 표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단은 뭔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기 표 떨어진다. 뭐 표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뭔가 어찌 됐건 이게 체제 정복이 정말 체제 정복 쓰레기지만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하니까. 상황이 좀. 근데 아까 그 시작할 때 그 시민 모금으로 방사능 측정기를 마련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한 1억 3천이 넘는 고가의 그 측정 기구를 마련하셨는데 혹시 측정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중인가요? 뭐 아직 데이터나 이런 게 나온 건 저희가 아직은 발표를 안 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사실은 뭐 저희는 또 오래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방사능 오염 문제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체르노빌 사례를 보더라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먹을거리의 오염인데 사실 그 아까 잠깐 말씀하신 노원구의 그 방사능 아스팔트 도로도 그게 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었냐면 이게 사람들이 간이 계측기를 갖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 간이 계측기에서 알람이 울려가지고 여기 왜 이렇게 막 그 수치가 올라가지? 방사능이 여기서 나오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방사능 물질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맛도 없어요. 냄새도 없어. 색깔도 없어요. 인간의 오감으로 확인이 안 돼요. 내가 그걸 느꼈을 때는 이미 치사량이에요. 구토가 나오거나 막 이런 상태로. 그래, 괜찮습니다. 그냥 꽂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도 그때 당시 피난을 갔던 그 프리비아트라는 곳에 살다가 피난 갔던 엄마 따라 갔던 사람이 그 체르노빌에 20년인가 지나가지고 와서 전쟁은 대포도 보이고 기관차도 보이고 총도 보이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전쟁보다 더 나쁜 정말 보이지 않는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방사능이 그런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측정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휴대용 계측기를 가지고 있었고 시민 한 분이 그리고 또 그때 다른 시민 한 분이 이게 무슨 방사능 물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한 1,500만 원짜리 기기. 그분 좀 대박 특이하신 분이네. 1,500만 원 들고 다니신 거네. 아니 왜냐하면 맨 처음에 간이 계측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 올렸어요. 여기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온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카페 모임에서 보고 그분이 와서 밤중에 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세슘이 검출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저 노원구 옆에 사는데. 이분이 그 그 기기를 가지고 계실 분이니까 얼마나 열정이 강한 분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12, 119 모든 데 전화를 다 해서 세슘 나왔다. 여기 비상이라고 빨리. 네. 그래가지고 그 원자력 안전기술로 맨 처음에 소방 어딘가 나왔어 조사를 했어요. 실제로 나왔어요. 세슘이.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시민들이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없었다면 모르고 그냥 모르고 계속 지나다녔겠죠. 모르거나 또는 간이계측기만 갖고 있었으면 이거 우리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여기가 세슘이다 이것까지 시민이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부는 다 인정을 하게 된 거죠. 당연하죠. 그래야 아니 그럼 우리 어떻게 1,500만 원짜리를 들고 다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세슘 검출하는 건 좀 비싼 거고. 저희가 그때 생각한 건 결국 그런 무기를 우리가 갖는 게 힘을 갖는 거다. 왜냐하면 뭐 우리도 일본 정부처럼 계속 안전하다. 그렇죠. 뭐 편서풍부터 시작해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계속 우리는 뭐 불안하다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금을 했어요. 7개 단체가 연합해가지고 모금을 해서 우리도 식품에 또는 이제 뭐 주변의 생활 속에 있는 것 중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뭐가 들었는지 이런 것을 그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찾아. 그래서 이제 1억 5천만 원 모금을 목표로 해가지고 1억 3천만 원짜리 기계를 샀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정말 대단하다니까. 네. 그래서 시민방사능 감시센터를 그래서 4월에 발족을 한 거예요. 이게 혹시 대학교에는 이런 장비들이 없나요? 있죠. 우리나라의 그 정부기관이나 대학기관에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맡기면 안 해줘요. 그게 또 결정적인 동기 중에 하나요. 우리가 의뢰를 하면 이걸 바로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발표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 뭐 또는 이거에 관심 있는 카페 모임 엄마 이런 사람들이 맡기면 우리 바쁘다 그러고 곤란하다고 그래서 맡길 데도 없었어요. 저희가 그것을 뭐 예를 들면 배추에 뭐가 들었는지 뭐 분유에 뭐가 들었는지 이걸 알고 싶잖아요. 엄마들이 내가 먹이는 거 오염 안 됐나. 근데 받아주는 데도 없었어요. 이건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 먹거리가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고 대학교는 이 기계를 통해서 이 원자력이 더 발전돼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조사는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위원장님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먹거리가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먹거리가 가장 유통되는 곳이 대형 할인마트라든가 이제 재래시장이잖아요. 근데 재래시장보다는 대형 대형 마트에서 많이 유통이 되는데 유통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원산지 표시가 되든 안 되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에서도 그 우리나라 유통 뭐 마트에서는 그 스스로 노력하는 게 없나요? 이쪽에서는? 거기 마트 자체가 검사하고 이러는 건요. 제가 알기로는 없죠. 왜냐하면 그게 식품은 이렇게 간이 측정기로 하는 거는 정확도가 떨어져요. 뭐 노량진 시장이나 지금 뭐 요즘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표면에 있는 선량을 측정할 수는 있어도 그 속에 오염된 이런 거를 하는 정확도는 떨어져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 얼마 전에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고기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생선 파는 코너에 가서 야 우리 아버지 이거 일본 생선 팔아서 큰일 났는데 여기도 일본 생선 있는 거 아니야? 오염된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생선 파는 아저씨가 저희 마트는 그런 거 전혀 없다고 그거 다 검증한 거라고. 근데 사실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왜냐면 정부에서도 하는데 이윤 추구하는 데서 이러니까 실제로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마트나 이런 데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마트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자기들이 수입 안 하고 그걸 안 팔면 되는데. 마트가 돈 버는 데인데 그런 거 하겠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언제쯤 이런 뭐 측정 결과들이 좀 공개가 될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6월 달부터 했는데 저희가 우리 이제 7개 단체가 뭐 생협 조직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 친환경 급식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까지 국내산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생협에서 조합원들한테 공급하는 것 또는 친환경 급식센터에서 애들한테 주는 거 이런 거 좀 측정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본적으로는 한 건 하는데 3시간 걸려요. 한 건에. 네, 그러니까 하루에 뭐 서너 건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뭐 불과 2달 정도 이렇게 될 수도 많은 건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뭐 1일 정도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발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측정하고 그게 조금 발표를 하려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하는 중이고. 아, 이거 좀 답답한 게 이게 이런 건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한 9월쯤에는 한번 이렇게 결과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꼭 식품만 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은 뭐 그 캔버스 그거 후쿠시마산 캔버스 천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섭네요.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진짜 끔찍하네. 메이드 인 후쿠시마인데 그게 안 나올 수가 있나? 근데 이제 그게 뭐 재료를 또 오염되지 않은데 쓰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는 이거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제 기계를 한 대를 가지고 또 그게 뭐 우리가 막 산 거 또 막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재료비는 또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정말 제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야지 결과로서 유의미하고 또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하나의 어떤 조사 자료 또는 이런 측정 그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렇지만 이거는 시민단체 안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뭐 뜻깊은 일 하시는 기계도 없었고 1,300만 원도 아니고 1억 3천만 원이라는 금액도 큰 금액이고 그런 기기를 사서 지금 그게 이제 녹색병원에 우리가 설치를 해놓고 그 연구원이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걱정이 될 만한 걸 우리 스스로 측정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도 큰 무기를 가진 거죠. 그 녹색병원 측도 어떻게 그 공간을 제공을 해주셨네요. 아니요, 우리 7개 단체 중에 녹색병원도 있어요. 다행이네. 아니 이게 그 돈을 낸 거네. 같이 돈을 냈어요. 어디가 속해 있나요, 아시나요? 지금 이제 환경운동연합, 한살림, 행복중심 생명연합회, 그다음에 둘의 생협, 에코생협, 차일드 세이브라는 그 엄마들 카페 모임. 이 엄마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녹색병원, 노동건강환경공사 이렇게 7개 단체가 모금을 같이 해가지고 이제 기계는 이제 병원에 설치를 해서 거기서. 우리 연합이라도 시민단체에서 1억 3천, 1억 5천. 야, 우리나라 엄마들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네. 당장 뭐 우리 애들 먹을 거리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 저는 아까 후쿠시마산 캔버스가 진짜 엄청나게 와닿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먹는 건 뭐 아까도 뭐 먹어도 안 되지만 뭐 그냥 배출도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후쿠시마산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놓고 벽에 걸어놔. 그럼 이게 뭐 세슘이 있어. 세슘이 300년 동안 계속 쏴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하지. 근데 실제로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직접 섭취하는 게 더 위험성은 있는 거죠. 피폭되는 게 먹는 게 차단이 안 심하다고.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그렇게 걸어놓고 나오는 건 외부 피폭인데요. 내부 피폭, 몸으로 들어가는 건 내부 피폭으로 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외부 피폭하고 비교하면 심하게 말하는 뭐 일본 전문가는 50만 배 더 위험하다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고 외부의 피폭은 피하면 되고 또 이렇게 쏘여서 통과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안으로 직접 섭취하는 거는 음식을 통해서 하는 거는 그 위험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죠. 뭐 막아줄 무언가가 없이 그대로 그렇죠. 세포들을 공격한다는 안에 몸속에서 계속 그게 있으면서 그냥 뭐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지. 사라질 때까지 각종 장기로 가가지고 세포를 공격하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엄마들이 2년 반 동안 너무 공부가 많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얼마 어려워요. 막 이게 무슨 밀리시버트에다 베크렐에다가 뭐 방송하기가 힘들고만 지금. 정부도 안전하다고 얘기하지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전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 때문에 굉장히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그 독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한테 필요해서 하는 공부는 다르거든요. 엄마들은 해요. 쏙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엄마들은 해. 내 애들에게 안전한 거를 먹이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5개월 동안 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일반 엄마들은 시민 과학자 수준인데 그냥 그걸 괴담이라고 치부하면 그 얘기를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후쿠시마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방사능 문제나 뭐 예를 들면 원전 문제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정보를 많이 얻고 그래가지고 과거와 같이 그냥 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안전하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정홍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뭐 제가 보니까 뭐 연세도 있으시고 또 피폭이 되셔도 뭐 걱정이 없으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일단 정부에서 괴담이라고 하는 거 보아하니 아무런 이제 어떤 경각심이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단체들은 모여서 이제 측정을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상당히 오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적어도 식품 정도로 확인하려면은.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은 피폭을 당하고 있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오염된 먹을거리를 먹을 수도 있죠. 그러면 최소한의 지금 어쨌건 좀 안심하고 방어할 수 있는 이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그런 뭐 방법은 없나요? 저는 뭐 일본산 수산물은 섭취하는 거를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 일본산 수산물은 회피하는 게 좋다. 예.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먹이는 그 가공식품, 그러니까 뭐 아까 이유식에서부터 과자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것도 저는 먹이는 거를 권하고 싶지 않고. 일본산인 거죠, 그건. 그렇게 가공식품에 백화점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엄마들이 좀 잘 모르는 분들은 이게 수입산이고 가격이 싸니까 많이 사더라고요. 또 싸게 파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엔화가 가격이 뭐 우리하고 비슷하게 돼가지고요. 그렇게 많이 안 비싸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외국산이다. 근데 싸. 수입산인데 미치겠네. 수입산인데 생각보다 안 비싸다 이렇게 하니까 구입을 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또 많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특히 아이들한테 먹이는 거 그런 거는 저는 권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식이든 사탕이든 과자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안 하고 싶고 또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 그 식품업체 포장만 예를 들면 대형 식품업체에 라벨을 붙이고 사실상 OEM으로 들어온 것도 있어요. 일본에서. 어머. OEM이 뭔가요? 그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일본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포장을 해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닭강표 닭광이야. 근데 일본에서 만들어. 그래서 닭강표 닭광으로 포장해서 줘 이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오는 거. 그럼 나는 내가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산지 중국산인데 우리 상표 달려 있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일본에 다 만들어서 오는 거죠. 포장지만 뭐 A 기업, B 기업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완전 그냥 일본.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상표를 이렇게 그걸 자세히 보면 원재료 이런 걸 조그맣게 써 있죠 이렇게. 품질 표시에 원산지라고 이렇게 써 있죠.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봐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나라 보면 뭐 일본산 재료 이렇게 막 써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읽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일본산은 또 이제 예를 들면 막 경각심을 갖잖아요. 근데 막 뒤에 이게 뭐지 이렇게까지는 잘 안 보는데 나이가 뭐 눈도 잘 안 보여요. 침침해요. 그런데 국내산으로 팔리는 거에도 그런 일본산 OEM 방식으로 들어와 있는 식품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고 사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소비자가 뭐 똑똑하고 소비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까 중국에서 수산물이랑 농산물 그 수입을 금지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무역 장벽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걸 치려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어떤 건가요? 법을 만들어서 뭐 국회를 통과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뭐 정부를 압박해서 이제 뭐 일본산에 대해서 뭐 이런 건 수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제를 만들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돼야? 그러니까 저는 일본산 뭐 식품 수입 금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인데 최소한 중국처럼이라도 해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는 10개 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중국하고 그 일본이 외교 관계가 그 문제로 생겼다는 뉴스는 못 봤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훨씬 더 규제가 높았어요. 초기에는 중국이. 그런데 중간에 막 그 일본 정부가 WTO에도 얘기하고 막 중국에도 얘기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 막 이렇게 부탁하고 그게 그랬어요. 정상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완화된 게 현재예요.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런 제재 조치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의뢰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죠. 외교적인 관계가 생길까 봐 그러는 거다. 외교라는 항상 그래요. 항상. 저는 이거가 굴욕 외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지금 사실은 일본은 가해 국가 아니에요. 그죠. 자기네가 지금 방사능 오염수 계속 지금 쏟아서 내보내고 그걸 뭐 이웃 국가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막 우리 집에다 쓰레기 던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그 항의하고 그 책임 배상 이런 걸 요구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놀라운 거는 뭐냐면 후쿠시마 핵참사 1년 강쌤 마이크. 후쿠시마 핵참사 1년에 나온 게 2011년 11월 15일 동아일보사
동아일보 그 기사에 보면은 미국 고다드 지구과학연구소, 일본 교토 도쿄대, 노르웨이 대기연구소 공동연구진이 일본 토양 바다 말고 토양의 오염도를 측정했는데 심각한 데는 무지하게 심각한데 전체가 다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그 사진 도표를 그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총리실에서 얘기했던 괴담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게 신문에 사실로 발표가 드러났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본산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에서 그 오염 물질 그 방사능이 검출됐고 이랬으면 이것에 대해서 야 진짜 할 말을 잊게 만드는 정부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 70% 이상이 오염된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그 킬로그램당 100베크렐을 정할 때 일본에서 생산되는 모든 먹을거리가 오염됐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70%니까.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들을 이 전수조사는 하나요? 아니 샘플 조사하죠. 샘플 조사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등어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품목에서 고등어가 뭐 10만 킬로가 한꺼번에 들어왔다 또는 3천 킬로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걸 개별 건으로 쳐요. 3천 킬로가 될 때 한 건, 한 품목 그렇게 해가지고 1킬로만 이제 그 검사를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준치 이하다 그러면 그냥 적합 판정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이제 하는데 뭐 최근에 이제 막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식약처가 뭐 발표했잖아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131건에서 이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됐는데 그게 뭐 다 기준치 이하였다. 물론 그 기준치 이하에는 98베크렐 나온 냉동대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왔을 때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기준치 이내라서 시판했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준치 이내니까. 98베크렐. 그 기준치 이내는 98베크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9도 들어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판을 했고 뭐죠? 갑자기 잊어버렸다. 무슨 얘기하려고 했더라. 저는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번에 또 이제 여름휴가 시즌이어서 제 주변에도 일본으로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많이들 그것 때문에 가도 되는 거야? 많은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진짜로 우리 또 국민들 가운데서도 일본에 여행이든 출장이든 가도 되는 건가? 괜히 갔다가 거기 나오는 음식 먹게 되면 또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걱정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 가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제 입장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막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저한테 있어요. 그럼 제가 오염의 정도를 설명하는 걸로 답을 대신하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세슈는 30년이다. 다음부터 일본 오염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으면 애국전선 요거를 그냥 들어보시라고 되겠네요. 요것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그 일본산 그 오염 식품에 대해서 그 수입 금지를 강도 높게 못 시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자칫 그 어떤 우리나라 원전 마피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어떤 거부감, 반감 이런 게 생길까봐 좀 이렇게 눌러놓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 같은 것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발표하거나 가지고 있는 입장을 보면 그런 의혹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 일본 도쿄전력의 입장을 계속 사실상 대변하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고 시종일관 하여튼 그런 문제를 축소하거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 한국 원자력 산업에 대한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원자력 수출해야 되는데 일단 정부가 지금 취해야 될 조치는 일본산 식품들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수입 금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여행 금지까지 지켜야 될 상황인데 이거 정말. 중국에서 취하고 있는 그 10개 지역에 대한 모든 식품과 사료의 수입 금지 이런 거 같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최소한 중국 수준으로. 대만도 5개 현에 모든 식품을 수입 금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도 3개 현의 경우에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모든 식품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 사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들어오는 수입 물량이나 이런 내용도 많이 틀려요. 그럼 뭐 유럽에서 일본산 해산물 갖다가 그렇게 뭐 많이 먹겠어요? 그리고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도 되게 비중이 약하고 그런데 미국은
거의 완전히 그 모든 들어오는 뭐 공산품인가 일본에서 들어온 거를 전수조사를 하는 방향에서 그 전자기기로 스캔을 해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되면 다시 조사하는 식으로 할 만큼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은 일부 식품에 한해서는 전수조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평소에는 중국이 먹을거리를 얼마나 쉽게 생각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취하는 정책을 보면 오히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도 주권 국가인 거죠. 거기는. 네, 그렇게 얘기하고 러시아는요. 심지어 공산품을 반송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랄까 러시아의 그 소비자 보호관리청 이런 청장 되는 분이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계속 이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는 게 러시아의 굉장히 불안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논평을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 뭐 예를 들면 차나 그 자동차 있죠. 자동차나 각종 공산품을 300 몇 점인가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280점인가 이 정도 되는 양을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국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반송했어요. 방사능이 높다? 네. 자국 기준을 만족치 못한다고 반송 조치했어요. 그러니까 공산품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는 근데 반송한 사례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리나 뭐 50% 역보잖아요. 러시아에서 방사능이 나왔는데 여기서 안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반송한 거 우리가 가져왔을 거예요. 그랬나? 아니 그 공산품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때. 근데 저는 말씀을 쭉 들으니까 이게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문제 가지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심각성이 광우병 소고기 수입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죠. 그때는 소고기는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안 먹으면 그만인 건데 이거는 뭐 내가 뭐 먹고 안 먹고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 정부에서 아무 조치가 없는 지금 형국이다라면 우리가 이거 촛불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촛불 하나 얹어야지. 지금 일본 차가 많이 팔리잖아요. 네. 일본 차. 그러니까 일본 차를 타는 경우에도 뭐 어쨌든 자동차? 네, 일본 자동차 미쯔비시. 왜냐하면 나는 일본 녹차에서 방사능 물질이 많이 검출이 돼가지고. 일본 녹차에서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그 엽채류에 특히 농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거는 한국에서 수입한 건 안 나왔다고 돼 있고요. 우리가 아직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뭐 믿을 수밖에 없는데 없는 상황인데 뭐 믿을 수밖에 없는데. 홍콩의 차분, 그러니까 그 특히 차를 수입을 많이 하는데 거기 보니까 거의 방사능 물질이 뭐 대부분의 차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차에서는 방사능이 다 나왔는데 우리나라 안 나와. 한국에 들어오는 건 전혀 안 나오는 거죠 지금. 한국은 뭐 그거를 제대로 많이 조사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본은 그 수치가 이렇게 거의 홍콩은 한 걸 다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그걸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네. 어쨌든 다시 돌아가 갖고 뭐 어쨌든 혼다라든지 뭐 많잖아요 요즘에 일본 차 붐이잖아요 또 요즘에. 수입차 중에서 좀 싸다고. 어쨌든 일본 차를 타면은 어쨌든 그것도 이제 간접 피폭이 될 수 있다는. 러시아에 수입한 일본 차에서는 방사 선량이 검출이 된 사례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여러 건 있죠. 실제로. 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지금 뭐 고철도 수입하고 건축 자재도 수입하고 공산품 수입하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건축 자재를 수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금지가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강조 안 해도 하여튼 뭐 일본에서 우리가 이제 공산품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예를 들면 고철 같은 경우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전국의 항만에서 스캔해 가지고 그냥 가거든요. 근데 뭐 지금 크게 변화되지 않을 건데 제가 올해 4월까지 확인했을 때 전국 22개 항만에 그 설치되어 있는 게 4곳밖에 안 돼 있었어요. 이게 방사능 스캔하는 탐지하는 기기가. 그럼 나머지 항은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그 컨테이너 안에 뭐 여러 가지 공산품이 담겨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컨테이너 표만 이렇게 조사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먹을거리를 집중해서 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이 보호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건데요. 사각지대가 많은 게 아니라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뭐 또 대표적인 사각지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호해주는 데가 어디예요? 가리비 껍질. 가리비 아까 우리 일병님께서 드시고 오신 가리비 피폭 제대로. 가리비 껍데기. 그게 우리나라의
굴 채묘용으로 쓰여지나 봐요. 굴로 뭘로요? 그러니까 굴을 양식할 때 처음에 굴의 종패라고 씨앗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굴의 또 작은 이제 새끼 알 같은 거를 이제 종패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조개패자의 종자 해가지고 굴을 이제 하려면 이제 가리비에다가 그걸 붙이는 거죠. 그래서 담그면 양식을 하면 가두리 양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자라는 거죠. 조개를 먹고 자라는. 아니요, 그런 가리비 거기에 붙는 거죠. 예, 껍데기가 그냥 집 같은 그런 건데. 생선 장사 이 가리비 껍데기, 스님 진짜 아시는 거 많으시네요. 가리비 껍데기를 수입을 했는데 그게 이제 스트론튬에 많이 오염된 지역에 가리비 껍데기를 수입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슘하고 요오드만 검사하고 스트론튬 검사를 안 해요. 검사 항목이 없어요. 아팠다. 대단한 청정 지역인데 우리나라. 아니 검사 항목이 없고 그리고 그 없어. 기기도 한두 대밖에 안 돼요. 그 측정할 수 있는 기기도. 왜냐하면 검사 항목이 없기 때문에. 대박이다 대박. 그런데 그걸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게 폐기물도 아니고 폐기물은 환경부가 관리 소관이에요. 그렇죠. 식품도 아니에요. 조개 껍데기니까. 그리고 또 산업재도 아니야. 공산품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각지대가 발생한 거야. 그냥 아주 프리하게 들어왔겠네요. 아무도 아주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 공무원 정신. 유해물질을 확인하잖아요. 유해물질 확인하는데 제가 이런 경우를 겪었어요. 그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 위험하다. 이제 그런 이제 증거가 있잖아요. 위험하지 않다 보증서 같은 거를 이제 서티피케이트 보낸단 말이에요. 인증서. 인증서를 보내는데 그쪽에서 뭐냐면 이거 통관이 안 된다. 이건 위험하다. 그랬더니 이거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쪽에서 위험하지 않다는 문서를 갖고 와라. 근데 그런 문서가 어디 있어? 인증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요런 거 위험하지 않으니 통관시켜줘라라고 해가지고 3달 정도 묵혀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클레임은 클레임대로 먹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먹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당연히 그렇게 모든 해야죠. 걸 전수조사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전수조사를 해서 수차례 누적이 되는데 안전하다라고 하면 그때 샘플링을 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고 가능한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스트론튬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쪽에 일본에다가 스트론튬이 없다는 증거를 보증서를 떼와라. 이것도 그렇죠. 사실 믿을 수는 없는 거지만 이렇게라도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이 그 식품에 대해서 검역하는데 그 일견이 있어요. 그 2008년에 겪어보셨잖아요. SRM 수입 안 하기로 했는데 고기 딱 잘라보니까 뼈다귀 나오고 바로 뼈 나와지. 다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고기 검사하는데 눈으로 이렇게 눈으로 광우병을 잡아내는 초능력자들이 막. 지금 제가 볼 땐 뭐 세관에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눈으로 방사능을 보시고 냄새로 방사능 구분하시고. 사실은 내가 오늘 그 위원장님 모셨을 때 제가 묻고 싶었던 건 원자력 발전소 요거를 참 묻고 싶었는데 벌써 이거 지금 먹는 거 일본 방사능 오염만 해서 벌써 이게 시간이 아니 여기 기회가 또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지금 원자로에 다 고물 부속들 들어가가지고 후속편을 또 들어.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 많이 사고 들었어요. 또 난다고. 사고 계속 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고 나면 안 돼요. 사고 나면 안 돼요. 나 진짜 그야말로 올킬 뭐 사각지대가 필요 없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진짜 핵발전소 사고는 그렇죠. 정말 안 나야 되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리고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회유성 어종, 회기성 어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가 양식에서 먹는 생선은 회기성이 안 돼요. 그냥 왜냐하면 바다에다 가두어 놓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외의 대부분의 생물은 대부분의 생선은 회기성이다. 옛날에는 되게 그 자연산 생선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자연산 이런 거 말고 양식을 먹고 자연산 다 못 먹겠네요. 양식도 그 육지 위에서 양식이 가능한 어종들이 있어. 그런 걸 찾아 먹어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내년 3월이면 다 일로 온대. 열심히 돌고 있어 얘네들이. 아니 근데 막 너무 그렇게 하면 듣는 분들이 정말 불안할 것 같고요. 저는 뭐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하여튼 지금은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핵심이다. 그리고 확인해 봐야 되지만 뭐 제가 얼마 전에 식약처의 차장 그러니까 그게 뭐 처가 장관급이어가지고 차관급이 되는 분은
일본산 수산물이 3.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우리나라 수입 네. 물량에. 네. 뭐 하여튼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하여튼 그분의 말씀을 제가 빌면 그러면 그거를 수입 중단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산물 그렇죠. 공급에서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더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거는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지금 뭐 명태, 대구에서 많이 나와요. 고등어에서. 근데 명태는 우리나라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생태, 동태, 코다리, 북어, 노가리 이렇게 할 정도로 즐겨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 먹는 즐거움을 뺏는다는 거는 정말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이거. 저는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을 중단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10개 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 금지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판단 기준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또 제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꾸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자꾸 뭐 태클을 거는 것 같은데 우리 왜 서해 바다에서 황해에서 조기 잡는 조기잡이 배들 우리나라 배가 잡으면 국산 그렇죠. 중국 배가 잡으면 중국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독도 중간 수역이잖아요. 그 중간 수역이면 일본도 잡을 수 있고 우리나라도 잡을 수 있어요. 일본이 잡으면 일본산, 우리나라가 잡으면 국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한테 국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번 차제 아예 그 수산물에 대한 검역, 관리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그것도 필요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가 뭐 예를 들면 명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에서도 나와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배가 잡으면 러시아산, 일본 배가 잡으면 일본산인데 이게 특히 이제 명태나 대구 또는 고등어가 오염된 수역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이라는 게 그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오염된 해역에서 잡히는 어종이 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이건 어느 수익에 살까 이걸 잘 모르니까 가장 1단계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치인 거죠. 네, 최소한의 조치인 거죠. 왜냐하면 뭐 제가 다 수익 금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받지도 않을 거 얘기하고 저기는 아니다 이렇게 끝나서 사실은 국민들도 괜히 불안할 수만 할 수 국민들은 있고요. 뭐 불안하고 아무런 선택지가 없는 이런 거는 저는 막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최소한 중국처럼이라도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아무런 외교적 문제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WTO에 뭐 일본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는데 우리나라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도 그래요. 예를 들면은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그 오염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2년 5개월 동안 옆 나라들이 다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계속 유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드러나니까 이거 몰랐는데 그동안 누출됐다. 조금씩 인정하는 식으로 반복돼 왔는데 사실 인간의 그 피해를 입는 국가들이 공조를 해가지고 이럴 때 맨날 뭐 한중일 공조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대만이든 러시아든 이렇게 공조해서 옆에 국가들이 진짜 압력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되면 너네랑 국교 단절을 하마 뭐 이 정도 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외교적인 압력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일어났을 때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거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물질이 막 날라올 때 오늘은 뭐 애들한테 우유를 먹이지 말고 나가서 흙을 만지게 하지 마라. 또는 뭐 이번 언제 만들어진 풀은 소들한테 먹이지 마라. 이런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국 국민들을 지키는데 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그중에 조금이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에 대한 고마워하죠. 첫 번째 신뢰를 가지죠.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고 싶고 특히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저는 애들한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안전한 음식을 못 먹인다 그러면 그것처럼 어른으로서 죄를 짓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굶어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정말 요청드리고 싶고 뭐 또 그 물고기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금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명태나 대구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산물로 보면 일본산 그쪽이 특히 러시아산도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해가지고 나오면 지금 농산물은 반송한다고 하거든요. 아까 이제 스트론튬이 안 나왔다는 비오염 증명서를 첨부해라 이거를 지금 식약처가 이중 그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농산물하고 가공식품에서는 나오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식약처가. 반송한다. 아니 예를 들면 세슘이 검출됐다. 그러면 너네 스트론튬하고 플루토늄 우리 검사 안 하거든요. 그거 오염되지 않았던 증명서를 보내라 이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죠. 네, 그러면 그게 한두 달 걸려요. 왜냐 검사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제가 그 정책의 뭐 책임자가 직접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반송하는 거다. 그럼 수산물은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그거 안 하고 있어요. 왜요? 그건 설명을 안 하죠. 그거는 뭐 2달 사이에 썩잖아. 생선이 썩으니까 상할까봐. 아니 어차피 냉동 상태로 들어올 거야. 상할까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고려한다라는 것도 저는 안 맞고 아니 무슨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거 비오염 증명서를 보내라 이런 방법으로도 반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외교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비오염 증명서를 보내라. 그 기다리는 동안 사실상은 수입이 안 되는 형태로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일본산 어떤 농산물도 반송을 해야 되고 수산물도 반송을 해야 되는데 일본산 정치인부터 반송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방송 우리 아버지가 그 일본산이었던 정치인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제목을 잘 줬어요.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해방을 해야 돼. 맞아요. 그래야 검역 특권을 가져올 수 있어. 일제강점기 때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직전에 그 방공령 아시죠? 형 멀리 가지 말게 여기서 그만. 하여튼 뭐 4대 매국 세력이 아직도 있는 거죠 지금. 요즘 물이 올랐어 닥터가게. 네. 오늘 후쿠시마 대구라 편을 함께 하셨는데요. 사실 이야기를 거의 끝내고 보니까 일본의 거짓말이 아니고 한국 정부의 거짓말 편을 찍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끔찍한 사고였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하지만 이미 2년 5개월 전에 일어나 버린 어쩔 수 없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고농축 고위험 방사능 오염수를 양심도 없이 그냥 다 죽자고 바다로 내버리는 일본 정부를 지금 당장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당장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무엇일까요? 일본 정부의 거짓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괴담이니 어쩌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철저하고 안전한 검역 시스템을 법적으로 갖추는 것일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뻔히 있는데 돈 많은 정부가 뻔히 있는데 1억 3천만 원씩 돈을 모아가면서 국민들이 그냥 간이 측정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국민을 못 믿고 우리 아이들의 음식을 우리 스스로가 안전을 지켜야 하도록 이런 상황까지 내몰아왔단 말입니까?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괴담이니 뭐니 몰아붙이고 그러시는데요. 정말 국민들에게 믿도록 만들려고 한다면 믿을 수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과의 외교가 어떻게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성인보다도 무려 25배나 더 위험한 우리 아이들을 건강을 위해서라도 제발 좀 주권 국가다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일본 국가 말고요. 우리 한국 정부다운 모습이요. 거의 오늘 보니까 무정부 상태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정부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 소름 돋는 방사능 위협이 가득 느껴지는 한국에서의 밤.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4 임시정부. 오빠들, 세슘이 듬뿍 묻어있는 음식들이 우리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잠이 오니? 지금 당장 촛불 챙겨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구찜 먹으러 가요.
한국의 혁명 청년들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회를 때려 부시려 희생적 결심을 굳게 먹은 한국 광복군 제2지대 앞으로 끝까지 전진 앞으로 끝까지 전진 조국 독립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 총 어깨 메고 피 가슴에 뛴다 우리는 큰 뜻 품은 한국의 혁명 청년들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원수회를 때려 부시려 희생적 결심을 굳게 먹은 한국 광복군 제2지대 앞으로 끝까지 전